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오늘 전 국민의 눈이 여의도로 쏠렸습니다. 바로 중요한 투표, 표결이 두 건이나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입니다. 먼저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로도 알려진 12구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서 한 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또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왔습니다. 가결 149표, 부결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습니다. 148표를 넘으면 가결되는 것이었는데요. 딱 한 표가 넘었습니다. 두 결과 모두 충격 여파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내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고요. 어제 이어 오늘도 정치권의 대혼돈을 시작부터 전해드리게 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정치권, 언제쯤 평화롭게 민생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정리해보고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하는 안전 캠페인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9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최근에 여수 거문도 여객선 운항이 열흘 이상 중단이 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0년 이상 잦은 결항으로 불편을 감내해온 거문도 지역 주민들이 여객선 운항 중단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던 지역 정치권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요. 네,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선박 수리로 열흘 이상 여수에서 거문도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이 극심한 불편을 겪은 거문도 주민들이 지역 정치권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여객선 운항이 중단될 때마다 지역 정치인들이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여객선 운항 중단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뚜렷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지역 정치권에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여수 거문도 항로의 여객선 운항 중단 사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여수 거문도 노선이 비수익 노선이라는 이유로 운항선사가 운항을 중단하는 사태가 계속 반복돼 왔는데 선박 운항을 중단한 선사도 문제지만 해수청이나 지자체인 여수시, 지역 정치인들이 상황을 방치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도서 지역이 많은 여수시의 지정학적 요인으로 그동안 지역 정치권에서 여객선 운항 중단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중단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문도 주민들은 여수 거문도 항로가 중단될 때마다 그동안 지역 정치권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그 결과는 운항 중단과 주민 불편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 정치권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거문도 주민들은 최근 지역 축제를 위해 여수 갑을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이 거문도를 찾았고 이 주민들과 간담회가 개최됐는데 이번에도 지역 정치권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같은 입장을 내세웠다며 이번에도 지역 정치권의 해결 의지를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처지 입장입니다. 사실 여수시 도서지역의 여객선 운항 중단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지자체가 세금을 투입해 운영하는 이 도심지역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공영제를 여객선에 도입한다면 이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난해 여수시에서는 거문도 노선의 잦은 여객선 결항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두고 토론회도 개최됐는데요. 지역구 시의원이 국회에 건의안을 전달하는 등 도서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재정 자립도가 6.5%로 여수보다 훨씬 낮은 이 섬주민 교통복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한 신안군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여수시도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 이번 거문도 여객선 운항 중단 사태를 계기로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여수 지역 정치인들이 거문도 주민들과 간담회 과정에서 거문도 여객선 운항 중단을 개선하겠다 이런 다짐을 했다는 거 주민들이 한 번 더 믿어보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기간인데 한 번 더 믿겠다라는 주민들의 기대 꼭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광양시와 지역 소상공인, 경제기가 대형 유통점인 코스트코를 지역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요? 네, 광양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지역 상공인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해당 간담회에서 광양 코스트코 유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광양시의 유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광양시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경제활성화운동본부 회장 및 지역 내 4개의 상공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광양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시책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창고형 대형 유통시설인 코스트코 유치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간담회 참석자들은 광양시의 창고형 대형 유통시설 코스트코 유치 계획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직간접적 피해 분석을 철저히 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유치 과정에 반드시 지역민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코스트코 유치에 대해서 지역 상공인단체가 광양시의 대응 방안 마련이나 충분한 소통을 주문했습니다. 광양시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 절대 막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겠어요. 네, 간담회에서 광양지역 상공인 단체와 경제계는 대형 유통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 경제에 꼭 피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장점도 많기 때문에 코스트코 유치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 간담회에서 광양시는 창고형 대형 유통시설은 도시 경쟁력이나 정주 기반 측면에서 기업 유치에 버금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또 광양시의 전담팀 운영 등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서고 있으니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또한 광양시는 일부 업종의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되지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용 인력 창출이나 지역경제 시너지 발생 효과 등을 홍보하고 있고 상생 방안을 소상공인 단체와 수시로 소통해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며 사실상 유치 활동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순천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천시 자원화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얼마 전 순천시 연양뜰 일원을 최적지로 발표했죠. 입지 주변 마을 주민들의 반발에 도심 쪽 일부 주민들이 추가로 반대 입장을 천명하면서 순천시가 당혹스러워하고 있어요. 네, 순천시 자원화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적 입지 발표 이후 인근 마산마을 주민들이 시청을 찾아 항의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선 상황에서 입지 인근 도심 지역인 영양 3지구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설명하고 나서면서 순천시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순천시 연양 3지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 50여 명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마산마을 주민들의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철회를 주장하고 입지 선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와 순천시의 정확한 쓰레기 처리량, 그 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원화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면서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순천시인데 입지 선정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늘어가고 있는 이 상황 난감하겠습니다. 네, 입지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입지 선정 철회를 주장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시위가 계속되면서 이 순천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원화 시설의 안정성이나 선정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었다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입지 선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이 절차상 하자 문제를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팩트 체크 방식으로 적극 해명하고 있고 또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시 산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원화 시설 선진지 견학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하는 라디오 전망대 안전 캠페인. 일터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하는 라디오 전망대 안전 캠페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이에요. 주로 이 시간에는 여수 산단 중심으로 노동자분들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오늘은 조금 눈을 돌리겠습니다. 노동 약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무래도 지역에 많이 있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노동공익센터 문길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 실태 오늘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일단 관심이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 전남 지역에 그 이주 노동자가 몇 분이나 하고 근무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예. 강주 같은 경우는 대략 10,0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와. 왜냐하면 하남 산단, 진곡 산단, 송암 산단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고 전남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약 2만 명 정도 이렇게 일하고 우와.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데 한 4만 명 정도가 우리 전남 지역에 이주 노동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은 미등록 노동자들도 많고 실제로 보면 이주 노동자들을 추산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전남 지역에 2만 명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집계가 된 수치예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미등록 노동자들은 추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 우리 대불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불산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약 7,000, 8,000이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예. 한국 노동자들은 대략 10,000명 중에 2,000명, 이주 노동자들은 8,000명. 그런데 이 중에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은 미등록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네. 또 현대 사모중공업 같은 경우도 13,000명 정도가 그 현대 사모중공업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 중에 2,300명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불산단, 서부권만 봐더라도 그 10,000명에 가까운 이주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하게 일자리 문제나 인력의 문제를 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2만에선 4만 명 정도는 추산하고 계신 거고 코로나19 거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을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미등록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많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은 우리가 시골에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나 농촌원이나 어쩌고 가면 미등록 노동자들이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없으면 전남 지역에 어떤 공장이 안 들어가고 양식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가 전복이나 광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주 노동자들이 국가산단이나 대불산단이나 우리 광양이나 특히 우리 전남 지역의 농공단지가 대략 70여 개 정도 되는데 네. 대부분의 농공단지는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일자리를 대신 하고 있어서 실제로 보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고 또 잘 아시다시피 요즘 음식점 서비스업에 가보면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서비스업을 그렇죠. 하고 있어서 네.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하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약해 보면 흔히 3D 업종이라고 하는 곳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분들께서 일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전남 지역 이야기를 좀 해보면 동부권, 서부권 산업 형태에 따라서 이분들이 일하는 종사하는 곳들도 참 다양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동부권은 아시다시피 여수국가산단이 있는데 여수국가산단은 보니까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광양이나 하양농공단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농공단지를 가보면 쉽게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여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어디 관광의 도시지 않습니까? 예. 음식점에 가보면 이주 노동자들을 쉽게 볼 수가 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농공단지는 인력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다음에 서부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불산단이나 사모면 조선소 있지 않습니까? 조선소에 이미 외국인 이주 노동자는 60에서 70%, 80%까지 이주 노동자들이 있고 아까 진도나 완도로 가보면 양식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이주 노동자들이 이미 8, 90%가
양식장에서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보면 이분들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인권의 문제가 가끔씩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맞아요. 공장 산단뿐 아니라 특히나 많은 곳이 농업 양식장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 여수 지역에도 양식장이 진짜 많잖아요. 전남 쪽에서 딱 본다면 양식장이 가장 많은 데가 뭐 가두리나 바다 이렇게 많은 것 같고, 다른 한쪽으로 본다면 아마 전남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양식장인 여수 지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데 뭐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는 뭐 그런 곳을 주거지로 하는 열악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뭐 임금이 밀린다거나 아니면 뭐 복지가 아예 없다거나 노동 환경 전반적인 분위기의 상황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좀 보고 계신 분 인터뷰를 좀 준비했는데 광양 외국인 노동자 센터 양현성 센터장 인터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고용주가 합법적인 건물 그런 주소지에다가 기숙사로 사용한다 등록을 해놓고 실제 살고 있는 실제 환경은 여전히 그런 곳이죠. 작년에 전라남도 농업 분야 이주 노동자 주거 환경 실태 조사를 제가 했어요. 이쪽 전남 동부권의 실태 조사. 이제 그중에서도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컨테이너 하나에서 두 사람이 사는데 컨테이너라는 것이 밑바닥이 그 합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냉난방도 안 되지, 에어컨도 없지, 그 합판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녹아내려요. 그래가지고 구멍이 뚫리고 그리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심지어 쥐까지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친구 하나, 캄보디아 친구는 얼마나 감시를 당하고, 자기 말로 그래요. 감시를 너무 많이 당하고 쉬는 시간도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인정도 안 해주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우울증이 걸리고 불안증이 걸려가지고 찾아가니까 막 피하더라고요. 건강보험료 7개월치를 못 내가지고 회사에서 이 직장보험으로 내주지를 않고 개인 지역보험 가입해라 해가지고 본인들이 다 가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못 냈어요. 그 사람들이 농약을 할 때 비닐하우스가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40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공간이고, 그런데 거기서 방진 마스크도 없이 방독면도 없이 그렇게 농약을 해요. 그 타월 한 장 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농약을 몇 년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농약으로 인해서 양식장은 농업 분야보다 더 취약합니다. 물때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보통 2시, 3시 나가면 보통 뭐 한 3, 4일씩 배 위에서 잠을 자야 되고, 거기는 쉬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때 당시 스리랑카 아이 한 명은 위에서 이 세워놓은 기둥이 넘어져가지고 허리를 때려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데 사장이 하는 말이 그러면 천천히 해라.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더 이상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평생 불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빙산의 일각이죠. 젊은 아이들이 무정자증 발견된 아이들이 많아요. 듣고 오셨는데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주거 문제 지적하셨고 의료보험 수급 문제 지적하셨고 열악한 근로 환경, 뭐 농업의 경우에는 농약이 노출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양식장에서 좀 위험 시설을 감내하고 일을 하고 있다든가 아픈데 일단 천천히 해라 그러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더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아까 그 광양 외국인 이주 노동센터는 동부권 중심으로 저희를 실태 조사를 했는데 예. 저희들도 그때 전남 서부권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뭐 전남 서부권은 아마 암만 해도 뭐 오리 농장이나 미나리 농장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러다가 보니까 직접 가봐서 저희들이 보니까 정말 열악하고 쥐가 숙소까지 들어오고 심지어는 뱀이 옆을 지나가는 것도 이렇게 저희들이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더위나 추위나 이런 것들이 컨테이너 박스나 비닐하우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폭염이나 이런 것들에 보장이 되지 않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주거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주 노동자들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일하는 장소와 휴식의 장소, 흔히 말하는 내가 잠을 자는 장소와 주거 장소가
한 거리상으로 10m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퇴근하면 예. 좀 편히 쉬어야 되는데 맞아요. 이분들은 퇴근을 해도 바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퇴근과 휴식의 공간이 별로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가슴이 아프고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노동인권이나 주거 환경이 좀 빠르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 경우에는 노동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고 구제를 받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많이 발생할까요? 미등록 노동자들의 원인을 자세히 좀 보고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예. 일단 브로커들이 좀 많이 연결돼 있습니다. 브로커들이 예. 예. 이 사업장에서는 예를 들어 뭐 100만 원 줄 테니 이쪽 사업장에서는 110만 원 주겠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면 설득하고 그런 브로커들이 가끔씩 저희들한테 상담도 오고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는 뭐냐면 고용허가제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용허가제요. 예, 고용허가제는 어떤 뭐 3년 동안 내가 있으면서 사업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3번으로 어떻게 보면 3번 정도로만 딱 돼 있습니다. 예. 내가 이 사업장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조건이 돼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자유롭게 좀 옮기고 싶다. 이러면 솔직히 말하면 그게 사업주들로부터 사인이나 뭐 서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만일에 거기서 나오면 그게 바로 미등록 노동자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바로 돌아가 버린다던가 아니면 뭐 고발이 된다던가 그런 식이겠군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더 깊은 곳으로 숨을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러다 보니 미등록 노동자들에게 임금 체불이나 아니면 뭐 갑질이나 어떤 폭력 이런 것들이 발생이 돼도 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 미등록 노동자들이 어디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이런 것이 계속 악순환처럼 지금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고용 허가제를 좀 손을 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미 ILO나 국제노동기구에서나 어떻게 보면 노동계에서나 시민단체에서나 인권단체에서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개선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뭐 고용허가제에 대한 문제점을 뭐 공유는 하고 있겠지만 아직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분들이 좀 안심하고 좀 맡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도 좀 있습니까? 많이 좀 바뀌었죠. 뭐 고용노동부에도 외국인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예. 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건 국가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또 이주 노동자들이 어려움이나 뭐 폭력이나 이런 당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에서 좀 하는 거고, 저희들 같이 아까 광양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그다음에 전남 노동공익센터, 뭐 여수 비정규직 지원센터 이런 데는 민간 기업이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만나서 이런 분들을 구제하고 상담하고 또 이분들이 아까 뭐 애로사항이 있으면 직접 저희들이 고용노동부나 관계기관 가서 이런 부분들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국가기관과 민간기업 이런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기관들이 서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고용허가제 개선 외에 또 특별히 외국인 이주 노동자 정책 개선에 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 있으실까요? 최근 들어서 우리 대불산단이나 우리 전남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고가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위험하고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로 인해서 좀 되어가고 있어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 예방이나 이런 것들이 좀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냈는데 예.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 재난경보 우리 문자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팔 노동자나 미얀마 노동자들이 한국말로 한국 문어로 모르는구나. 예, 옵니다. 그래서 글을.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낸 게 예. 가능하면 자국어로 좀 발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시장될 수 있고 좀 차별이 안 가고 어느 누구나 대피할 수 있고 피신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좀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하는 라디오 전망대 안전 캠페인 5번째 시간이었어요.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y head. And just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또 이번 주에 직접 취재하신 내용들 살펴볼 텐데 요즘에 어떤 내용 취재하고 계십니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 지 거의 한 달 정도 됐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좀 그 방류를 시작하고 나서 지역 동향이 좀 어떤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여수 같은 경우는 수산물이 워낙 특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 공도 마찬가지고 어민분들이 이거 관련해가지고도 많은 관심이 있었고 네. 또 방류한 첫날에도 이슈가 있었고 뭐 그 전부터 있긴 했었지만 그래서 한 달 동안 좀 예의주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방류 이후에 이제 지자체에서 다 휴대용 그 방사능 측정기를 구매해가지고 검사한다고 네, 많이들 검사를 구매하고 하고 있죠. 있더라고요. 또 이제 추석이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산물 표시 단속과 함께 이 수산물이 좀 안전한지에 대해서 점검을 나서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안 그래도 수협 위판장에서 이런 검사 작업을 한다고 해서 같이 동행해서 취재를 좀 하고 왔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제 추석 앞두고 있으니까 보통 해오던 것은 그냥 원산지를 속이냐 안 속이냐 뭐 이 그쵸. 정도의 단속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여기 원산지는 뭐 당연히 더 심각하게 들여다볼 뿐 아니라 이 방사능 수치를 검사해서 나오냐 안 나오냐 맞아요. 이걸 이제 또 소비자들에게 또 알려줘야 되니까 네네. 많은 또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예. 모든 지자체에서 이제 자구책으로 검사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들여다보고 계신 게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 대목도 취재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제가 수협 위판장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건지 실제로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크기만한 예. 휴대폰 크기만한 이 측정기를 이제 수산물에 갖다 대면 측정 결과가 바로바로 나와요. 그 위에다가 올리면요?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접촉은 되지 않고 제일 가까이에 갖다 대면 바로바로 수치가 떠서 아주 금방 1초도 안 걸려요. 그 수치가 뜰 때까지 1초도 안 걸린다고요? 1초도 안 걸려요. 깜짝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준치 이상이 이제 초과되면 삐 소리가 난다 그러는데 삐 소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난 적은 없다고 하고 그럼 안전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일단은 이제 갖다 대면 바로바로 측정값이 뜬다. 근데 그 걸리는 시간이 1초도 채 걸리지 않는다. 올리자마자 그냥 바로 결과가 나오는 네, 거군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동을 해요. 그 휴대용 측정기를 가지고. 모든 물고기들마다 시청에서 이제 나와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박스로 돼 있더라고요. 오늘 같은 위판장에 갔을 때는. 그래서 그 박스당 계속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위에 올라와 있는 박스. 그러면은 그것이 그래서 불안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불안하다기보다는 이제 거기 이제 수산물을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위판장에 이제 시민들이 그걸 보고 하는 말이 저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검사하는 모습을 보고. 네, 그래서 그 방사능 있나 없나 그 측정을 하는 거다 얘기하니까 아니 저렇게 빨리 해가지고 무슨 방사능이 측정이 되냐? 결과를 믿을 수 있냐? 저 방사능 측정하는 거 맞냐? 약간 그 공항에서 우리가 그 비행기 타기 전에 그 스캐닝하는 거 있잖아요. 금속 탐지하는 거. 예. 뭐 그런 정도로 스캐닝을 하나 보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끝나다 보니까 좀 시민들을 의아해하는 것 같아요. 저걸 믿을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보통 그 측정 그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그 분석 의뢰를 하면 며칠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뭐 1초도 안 돼가지고 그냥 갖다 대고 이제 바로 이동을 하니까 그걸 자세하게 모르시는 이제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측정되는 거 맞냐? 아니 무슨 저거 쇼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얘기가 좀 논란이 있어요. 사실 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관련해가지고. 그래요. 일단 또 그 시민 환경 단체들도 이거는 좀 지자체에서 예산 낭비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방사능 검사기를 구매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예, 이게 그 방사선에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알파, 네. 베타, 감마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방사선을 측정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마선만 측정이 가능하고 그래요. 나머지 종류는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식품 이제 시료 채취를 해서 뭘 뗀다거나 아니면 보통 시료를 이제 떼서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이렇게 정밀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아예 뭐 표면에 갖다 대는 것도 아니고 위에 살짝 이렇게 띄워놓고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방사능까지 측정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해요. 네. 그 환경단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좀 있는 거고 그 실제로 그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많이 구매들 하시잖아요.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뭐 개인 뭐 횟집에서도 요즘에 구매한다는 맞아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시장에서도 구입을 해서 다 같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해봤더니 10만 원도 안 되는 측정기도 있고 몇십만 원 하는 것도 있고 뭐 몇백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정밀 분석 기관에서 사용하는 거는 억대 3억 4억 이런 고가의 장비지만 이렇게 뭐 포털 사이트에 검색할 수 있는 거는 좀 저렴한 선인데 일단 여수시에서 산 장비는 500만 원 선이거든요. 한 대당 500만 원. 네. 예. 일단 그래서 4대를 구입을 했어요. 시에서. 근데 좀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10대를 더 살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순천에서도 간이 휴대용 그 측정기를 구매를 해서 또 점검을 했고 고흥에서도 샀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자체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그 예산 낭비다라고 시민 환경단체에서는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측정기를 믿지 못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해서 믿을 수 없다기보다는 정확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쨌든 감마선이라도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치 이상 나왔을 경우에는 정밀 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할 수 있는 것이군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 지자체에서도 한계가 있는 이유가 지금 뭐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랑 해양수산과학원 그 목포지원에서 이렇게 정밀 검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모든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죠. 그 인력이나 자원이나 기술이 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지역마다 할당량이 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정밀 검사할 수 있는 할 수 할당량이. 있는 그 건수가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모든 거를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손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휴대용 측정기를 이제 임시 방편 대책으로 이제 사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관련 원자핵공학과 교수분이랑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측정값을 맹신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안전보다는 안심하기 위한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성을 정확하게 확인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안심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이제 그렇게 믿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교수님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이거라도 해야 된다는 건지 뭐 참 지자체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불안감은 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전문기관에 맡기자고 하니 할당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만 더 해주세요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 그렇다고 고가의 장비를 산다고 해도 그거를 또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게 단기간에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 그래서 지금 여수시에서 또 다른 대책을 하고 있는 게 그 어업지도선이라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그 배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그 실시간으로 해수 바닷물의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이제 도입해가지고 그 이제 여수 지역 해안가에 이제 방사능이 얼마 정도 측정이 되는지 그런 것도 도입한다고 하고 또 멀게는 수산물 안전센터를 건립해서 그렇죠. 고가의 장비를 사고 뭐 인력까지 이제 투입을 하겠다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림동 무차별 칼부림 사건, 분당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최근 사회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얼마 전 SNS에요. 여수와 순천 일부 지역에 칼부림 예고 게시글이 올라와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최근 흉기 난동이나 살인 예고 등 글이 잇따르면서 묻지마 칼부림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19일 오후 SNS상에 여수 웅천의 아파트 한 동과 순천 서면의 한 주소를 특정해서 칼부림 예고 글이 업로드됐습니다. 이 글은 SNS와 지역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삽시간에 퍼져났고요. 예. 여수경찰서 112 치안종합신상에서
성행실로 신고가 돼서 해당 지역은 경찰의 대대적인 정찰이 펼쳐졌습니다. 관할 경찰서 인근 파출소에서 가용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아이들의 학교 시간에 맞물린 시간대라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 하원을 위해서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 통해서 그날 얘기 들어보시죠. 그쪽에 사는 놀이터에 이제 애들이 못 가게 하고 이제 엄마들은 이제 하원하고 애들 하원하고 다 집으로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체감을 했잖아요. 원래 애들이 유치원 하원을 하면 이제 요비를 들려야 되는데 다 집으로 데리고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옆 동네 이제 지율 쪽도 중학생들도 학원도 엄마들이 안 보내고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불안하죠. 저는 이제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밤마다 산책을 하거든요. 밤에. 근데 이제 돌아다니면 안 돼야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살면서.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지역 카페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칼부림 사건 예고 뭐 이런 글이 뜨더라고요. 동네 엄마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밖에 나가지 말아라. 집에 있어라. 아이들한테도 놀이터 가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범인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 글들이 오고 가면서 사람들이 아직도 밖에 나가면 안 되겠다. 무섭다. 그런 공포심이 계속 해소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 해당 아파트 단지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게시글 때문에 오늘까지도 주민들 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네요. 네, 제가 오늘 여수 웅천 해당 아파트 단지를 다녀왔는데요. 예. 날이 흐린 탓도 있겠지만요. 단지 내를 걸어다니는 주민들은 평소보다 보기 힘들었습니다. 주민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들 외출을 삼가하고 단지로 나가지 않게 하고 있는데요. 게시물 올라오고 그날 밤 경찰들이 아파트를 정찰한 이후 인터넷상으로 수많은 소문이 뻗어돌면서 불안감이 여전히 외출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가 않았습니다. 게시글이 특정 아파트 그리고 지역을 지목하고 상대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묻지마 칼부림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많은 소문들이 또 있었다 말씀 주셨는데 이후에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전남경찰청 사이버 테러팀을 통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용의자 검거는요. 게시글이 올라오고 몇 시간 지나지 않은 당일 밤에 검거됐습니다. 검거가 됐어요? 네, 용의자는 20대 남성으로요. IP 추적을 통해서 경북경찰청이 안동에서 검거를 했는데요. 이 묻지마 칼부림은 아닌 것을 이상하고 있습니다. 이 묻지마 칼부림은요. 범행의 특별한 목적이나 동기 없이 무작위 또 무차별적으로 정해진 사람 없이 사람을 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 이 경찰 측에 따르면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용의자가 이 주소지와 연관된 한 사람과 채무 관계로 문제가 있어서 이 특정인 한 명 겨냥해 상태 메시지를 올린 것이라 진술하고 있어서 이 묻지마 칼부림과는 좀 다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전남경찰청에서는요. 구속영장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결과는 내일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용의자 송치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처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리해보면 묻지마 칼부림, 무차별 칼부림과는 다른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이게 사회적 트라우마가 좀 생겨버린 것 같아요. 주민들이 느꼈던 공포가 여전한 것 같고요. 네, 얼마 전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흉기 난동 5인 대피 소동과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 주민들은요. 최근 들어 비슷한 사건 사고 많다 보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요. 사회적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칼부림 사건 그 이슈가 한번 되니까 모방 범죄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참지 못하고 해소할 데가 없으니까 이런 걸로 이슈화시켜서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전반적인 우리 사회 문제지 그걸 개인 누구 할 수가 없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회적인 이제 문제가 이슈가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유발하지 않고 조금 좋은 방향으로 사회가 좀 더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겠죠. 다행히 묻지마 칼부림 예고는 아니었지만요.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만큼 이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예.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와 노래 가져오셨습니까?
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꼭 알아둬야 할 이야기 그리고 노래까지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예. 먼저 주의해야 할 사항인데요. 바로 명절 때가 되면 더 기승을 부리는 각종 피싱 범죄입니다.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올 추석에 더 주의해야 할 신종 금융사기 수법부터 피싱 당했을 때 신고 방법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내용 소개해 주시죠. 먼저 제 주변에서 최근에 실제로 이 문자를 받은 분들이 꽤 많았던 그런 문자 피싱입니다. 바로 예. 관세청을 사칭한 세금 관련 피싱인데 내용을 보시면은 뭐 이용선님 관세청 세금 미납 안내 금액 81만 4,8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통관 번호와 함께 뭐 금일 내 처리 요망 쓰면서 가짜 민원 번호나 URL을 같이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그 악성 앱이 깔리거나 또 혹은 전화를 걸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번호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대부분 사칭 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문자의 발신이 국제 발신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관 번호라는 것이 뭐 해외에서 뭘 들어왔을 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뭘 예. 샀거나 제가 뭐 내가 놓친 게 있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럴 수 딱 있죠. 받으면. 그래서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보내는 문자가 국제 발신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에 또 각종 세금 많이 내는 기간인데 뭐 재산세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우편으로 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교차 비교해 보시면서 당하는 일이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해서 딥페이크 보이스피싱이 가족 목소리를 그대로도 복제하는 기술도 많이 나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요즘 보이스피싱은 딥러닝 기술에다가 보이스를 합쳐 만든 딥보이스 기술을 도입해서 일반인이 들었을 때는 완벽하게 그 사람의 목소리로 착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제작을 할 때 5초 정도면 목소리를 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근데 요즘에는 여기다가 감정까지 더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뭐 딸의 목소리, 그러니까 울면서 엄마 지금 나 너무 급한 상황이야, 뭐 돈 좀 붙여줘 하거나 뭐 대부업체가 잡혀왔어, 뭐 이런 대사로 이 딥 보이스로 피싱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딸, 아들, 가족, 동료를 사칭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뭐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딸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해도 순간적으로 딸인가 이렇게 믿는 경우들이 좀 맞아요. 종종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목소리까지 얼핏 들어서 우리 딸인 것 같으니 백발백중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유명 CEO의 목소리를 흉내를 내서 거액의 금액을 기업에서 빼내는 사례도 또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다행히 아직 국내에서는 이런 그 AI 딥러닝, 뭐 딥보이스를 통한 피해 사례는 없지만 기술이 앞으로 얼마든지 발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발달을 해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영상통화 피싱 또한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합니다. 이 뭐 늘 이런 거를 전해드릴 때마다 뭐 어떻게 해야 안 당할 수 있을지 참 이게 알고도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참 그러니까요. 갑갑하긴 합니다. 목소리만 들어서는 구분을 하기 힘든 경우겠죠. 이럴 때는 정말 힘드시겠지만 침착함을 잃지 마시고 본인들만 아는 질문을 한다든가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조금 돌려보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또 평소에 우리 가족만이 답할 수 있는 어떤 암호 같은 질문을 좀 정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그 그러네요. 대신에 뭐 너 생일 언제야? 뭐 생일 같은 건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말고 정말 뭐 뜬금없는 어떤 질문이 뭐 좋을까요? 뭐 너 별명 뭐야? 우리 집 강아지 이름 뭐야? 뭐 이름 이런 것을 순간적으로 뭐 당장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답들을 하나쯤 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와이프분이나 뭐 부모님이랑 이런 거 하나 이번 명절 때 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군대 가면은 그 근무 같은 거 살 때 네. 그 암호로 뭐 이렇게 암구어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진짜 뜬금없는 건데 뭐 컴퓨터 하면은 뭐 커피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외치면 커피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암구어 가정마다 하나씩 갖고 있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을 준비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이 외에도 명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스미싱 범죄 바로 택배사 사칭 스미싱입니다. 명절에는 택배가 참 많이 오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를 악용해서 택배 관련 문자 스미싱이 크게 늘어나는데 네. 보통 택배 주소 불일치로 물품을 보관 중이다 혹은 오배송으로 인한 택배 지연이다 주소지 확인 요망 뭐 이런 문구와 함께 URL에 접속하도록
유도를 해서 금전 이체를 요구하는 방식인데요. 네. 뭐 그 외에도 명절 인사 관련된 뭐 명절 인사를 또 이렇게 링크로 보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사칭한다든지 승차권 확인, 상품권, 쿠폰 증정 같은 문구와 함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인터넷 주소를 받는다면 무턱대고 클릭을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절대 클릭을 하지 마시고 혹시 뭐 확인을 해봐야 할 게 있다면 관련 기관 대표 번호로 따로 문의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또 각종 모바일 백신을 이용해서 악성 앱 설치를 사전 방지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는 뭐 OTT, 뭐 넷플릭스 혹은 그런 것들 아니면 각종 플랫폼, 애플, 구글 이런 것들 관리자를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서 허용하지 않은 국가에서 로그인되었습니다. 이런 문구로 메일을 보낸대요. 그래서 만일 시도하지 않았다면 아래 계정 도용 신고를 클릭하세요 해서 그 링크를 클릭하면 또 이게 악용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네. 넘어가서. 참 명절 앞두고 여러 가지 그 스미싱이나 피싱 사례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잘 숙지해 두셨다가 네. 이거 들은 것 같은데 하시면서 꼭 한 번씩 의심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중요한 것이 피해 사실을 인지를 했다면 바로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에 전화를 하셔서 신고 후 계좌 정지부터 하셔야 됩니다. 예. 또 폰에 이상한 앱이 깔려있다 하는 것 같다라면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꾼 후에 악성 앱을 바로 삭제를 하거나 휴대폰 초기화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마무리해볼까요? 네, 내가 아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도 보이스피싱을 우선 의심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준비했어요. 예, 노래 들으시고 다음 주는 명절 연휴여서 코너가 없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